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에 의해서 오늘 이슈 브레이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김명희 강사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타이틀은 취업의 틀을 만드는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그 직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자소서나 면접에 임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틀을 잡아서 거기다 그 정보들을 데코레이션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틀을 만들고 학생들이 현직자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더 데코레이션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취업 역량 개발 강사로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10년간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알아볼 만한 세종대, 가톨릭대, 유한대, 한양대, 동서울대에서 상담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제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중심을 두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무슨 과인 것 같아요? 학부 때 무슨 과였던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패션 디자인과 영문학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프랑스어과를 나왔어요. 근데 프랑스어는 잘 못해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들어간 이유는 그냥 좋아 보여서 같이 관심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항상 프랑스어를 하면서 전공을 하면서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약간 저는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과 자체가 그렇게 취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이 취업 시장에서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전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가 약간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선택할 때도 나는 좋은 기업엔 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중견기업 정도를 중견, 중소 그 사이에 있는 그 기업을 처음에 들어갔어요. 대부분 이제 잘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데 저는 무조건 생존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전공에 대해서 항상 그 상경기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게 아닐까? 회계나 재무를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하는 마음 한켠이 있었고,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직장생활 하면서도 누가 경영학과다 그러면 왠지 약간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조직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조금 더 저의 역량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지금 얘기한 중앙대학교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전공을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쟁쟁해요. 삼성, 현대 이런 인사 담당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속으로 다 경영학과 나오고 다 취업에 관련된 과를 나왔는데 나는 아니네? 항상 그래서 약간 쪼그라들었었는데 어느 날 300명의 박사님들하고 교수님들, 저희 교수님들하고 그 교수님들 속에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달을 준비하고 갔는데 저는 솔직히 항상 쪼그라들고 자신이 없었는데 준비를 열심히 한 탓인지 제 강의 후에 모두 기립박수를 치셨어요. 누구냐 이럴 정도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공이 뭐였냐고. 그래서 프랑스어과였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관점이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전에는 프랑스어과가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저의 강점들을 발견해서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다른 면들을 얘기해 주면서 저는 상담이나 강의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강점은 결국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발견은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지 내 강점이 더 보여요. 강점을 찾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맨날 있어요. 나를 약간 낯선 곳에 떨어뜨렸을 때 결국 나의 강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냐면 내 강점을 찾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점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슈 브레이크, 사실은 여러분의 강점을 더 잘 찾기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한 50분 정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다른 데는 없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원 동기 쓰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자, 지원 동기 쓸 때 전공 불문 이것만 알면은 빠르게 쓰면서 합격률도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나와버렸네? 산업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기업마다 다 분석하고 직무마다 다 분석해서 내가 그래서 지원해서 내가 그거 어느 시절이에요? 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직무는 12,000개가 넘고요. 기업은 700만 개가 넘어요, 여러분. 산업은요, 40개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산업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전부 다 복붙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산업의 트렌드는 결국 뭐냐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산업의 트렌드는 결국 산업 자체도 이 글로벌, 그리고 기업의 생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산업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듣게 되면은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 면접도 훨씬 더 빠르게 속도감을 올리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글로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강대국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한국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생존 전략의 중요한 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바로 기업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기업은 뭐 해야 돼?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기업이 예전과 다른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면 뽑는 사람도 다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해서 기업들은 생존하려고 할까? 오늘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목차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글로벌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생존 전략, 그리고 기업의 생존 전략 2,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작할 거니까요. 눈 동그랗게 뜨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모든 수업에서 2배속 하잖아요. 저는 아마 2배속이 필요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글로벌 리스크예요. 자, 글로벌 리스크. 말만 들어도 약간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자, 혹시 여러분들 영화 혹시 좋아하세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옛날에 캐러비안 해적이라고 있어요. 그 캐러비안 해적에 그때 주윤발이라는 그 분이 나오셨었어요. 나왔는데 근데 중국에서 삭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역으로 나오니까 중국에서 발끈한 거예요. 허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에서 중국인의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그때 삭제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요. 미국이 틱톡에 대해서 그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했어요. 틱톡에 대해서. 야, 너네가 우리 틱톡 거의 많이 사용하는데 너네가 중국으로 정보 빼돌리는 거 아니야? 미국이 예민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점유율이 31%에서 9%까지 급락을 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법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곤란해요. 자, 이런 내용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되면 보시고요. 이런 미중의 패권 전쟁이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움직이는 하나의 환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2005년도에 미국 대 중국 무역 적자가 1994년 막 이렇게 막 달러에서 이렇게 막 증가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점점 GDP라고 해서 그 나라의 성장도를 얘기하는데 GDP가 중국이 점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의 3분의 1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은 굉장한 위협을 약간 느꼈죠. 왜 그럴까요? 동맹국의 위치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옛날에 그런 일이 GDP의 3분의 1을 뛰어넘었을 때 그때 일본에 대해서도 눌러줬어요. 근데 2005년도에 그게 더 중국하고 미국이
격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야, 너희 물건 오지 마. 그래서 수입에도 세금 엄청 몰릴 거야. 너희 우리 따라오면 안 돼. 우리 자리 넘보면 안 돼. 이래서 중국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IRA하고 반도체법을 발의해요. 미국이. 이거 뭐야? 처음 들어보는 건데 딱 봐도 반도체하고 뭔가가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런데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RA하고 반도체법은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거야. 패권 전쟁이야.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왜? 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왜 그럴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왜 그런지를 볼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년도 9월에 감축법을 발의했는데 중요한 기후 법안이 될 것이래요. 이게 왜 기후 법안이야? 자,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게 바로 헬스케어, 그리고 기후 변화대응, 에너지 이런 쪽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후 법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미국하고 중국을 억압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뭐가 있냐면은 야, 너희 중국하고 연결돼서 전기차 만들면은 세금 줄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있으면은 지원금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공장도 있고요. 중국산 배터리도 써요. 근데 중요한 게 미국에서 앞으로 그 자동차를 팔 건데 세금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은 차값이 비싸진다고요. 그럼 테슬라가 만약에 세제를 받아서 가격이 낮아졌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테슬라하고 현대차하고 품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누굴 걸 살 거예요? 테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감면은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하고 연결되면은 너 세금 세금 감면 안 시켜줄 거야.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도체법이에요. 반도체법은 뭐예요?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파트가 거의 다 중국으로 거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죠. 25%의 세액 공제하는데요. 야, 중국이 하면 너네 안 줘.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중국하고 연결되면은 너네는 세액도 못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나라를 압박하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파이가 뭐예요? 반도체와 자동차잖아요. 거기서 미중 간의 그런 갈등 때문에 한국이 새우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이런 끊임없는 중국 견제는 물론 중국이 성장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이면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의 패권 국가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뭐 누가 얘기해도 그렇잖아.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미국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네? 그 얘기했더니 자기 사실은 중국 사람이래. 그러니까 학생이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근데 중국인이래. 패권 국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지금 미국이 패권의 국가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 전에 어디였을까? 영국이요. 프랑스, 네덜란드. 그렇죠? 스페인, 포르투갈. 사실은 패권은요. 지속적으로 미국이었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주기가 언제냐면은 100년마다 바뀌었어요. 100년마다 바뀌었는데 사실 지금이 미국이 100년이 되는 해예요. 미국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이 불안해서 솟아오르고 있는 애들을 눌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패권이 바뀔 만한 조짐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패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바뀌면서 영국하고 미국이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미국이 되고 그런 식으로 패권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왔던 얘기예요. 그럼 패권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저 집에 금이 없어요. 아쉽게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집에 가서 금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치솟고 있는데 얇은 금 하나도 막 45만 원, 50만 원이에요. 자, 그래요. 왜 금값이 오를까요? 중국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2위가 폴란드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금을 지금 사들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폴란드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대만 침공 준비하는 중국. 금 사재기 나섰다. 중국이 지금 금 사재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더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모든 미국 채권에 대해서 모든 지원이 다 끊어졌어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잘라버리겠구나. 안 되겠다. 그거 말고 좀 더 안전한 자산을 가져가자. 그게 바로 이제 그 금리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들은 금을 사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뭐라고 그럴 거야? 전쟁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럼 폴란드가 왜 그렇게 금을 많이 사들였을까라고 본다면은 폴란드의 위치를 보시면 조금 더 나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고요.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폴란드가 들어가 있어요. 모두 1차 전쟁, 2차 전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중국, 대만,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에 북한에서부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더럽게 쓰레기를 보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주혜라고 북한의 김정은의 딸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저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김주혜가 제2 혈통자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후계자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심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쓰레기를 많이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무슨 일이다? 북한의 정부가 약간 좀 위기가 있다라고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개하기 러시아하고도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대만은 대치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대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치하고 있어요. 전쟁의 위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패권으로 해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약간 그 전쟁의 기운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약간 글로벌 리스크, 즉 얘기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치 싸움은 지속적으로 영역을 넘어서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던지 말던지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반도체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면접에서 실제로 물어봐요. 지금 이런 IRA라든지 반도체법으로 해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납작하게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실제적으로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이러고 있어. 어머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면접이나 자소서는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는 만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없어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원할 기업에서 관심 있어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략이에요. 이건 정답은 아닌데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미국 편을 들어야겠다, 중국 편을 들어야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어떨까?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간의 패권 전쟁입니다. 한국 기업은 분쟁 이슈를 사전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를 같이 또 어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트 1을 했어요. 자,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글로벌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서로 자기가 잘나고 너는 올라오면 안 된다. 내가 1등 할 거야. 사실 여러분들 지속 가능성이라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은 난 100년, 1000년 동안 1등 해먹을 거요가 바로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그거예요. 결국 기업들은 이런 속에서 그런 리스크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뭐 50년 동안,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1등 해먹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기업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결국 how to make money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약간 엿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게 바로 ESG예요. 자, ESG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ESG는 뭘까요? ESG는 뭐냐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게 바로 ESG예요. 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기후변화, 뭐 자원고갈 그런 부분에 있어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약간 보는 거고요. 사회는 특히 중요한 게 그 고용관계, 근로조건이죠. 여러분들 CJ 대한통운이 ESG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환경이나 사회 부분은 그래 알아. 착한 환경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은 환경을 잘 지키는 기업이 되는구나. 노력하는 기업이구나. 그걸 아는데 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여러분이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기업을 둘러싼 사람들은요. 소비자도 있고 정부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투명성에서 중요한 거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바로 투명성을 약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약간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의 과장이에요. 근데 나를 뽑은 건 누구냐면은 총장님이 뽑았어요. 그럼 총장님이 되게 고맙죠. 그래서 항상 아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총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에서 총장님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을까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가 굉장히 위험해. 근데 이걸 안 들어주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어. 그럴 때 그런 청탁을 무시하고 대학을 위해서 과감하게 거절하고 기업을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다는 거는 경영자와 주주 간에 상호 간에 이렇게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ESG는 갑자기 확 하고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앞에랑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바타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보시면은 인간이 나비족의 판도라 행성을 침략하죠. 여러분 왜 침략했을까요? 저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뭐 파란색이 약간 자원이 있는데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대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침략을 한 거예요. 지금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분야의 산업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산업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사실 그거를 만들 원료를, 에너지를 누가 가장 장악하는가가 앞으로의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게 지금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 ESG 배경을 보면은 석유는 권력이고 권력의 핵심에는 미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년간 미국이 1등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별 석유 생산량을 보면은 미국이 1등이에요. 그렇죠? 천연 가스에서도 지금 2등, 2, 3등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수출 1위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장악한 사람이 결국 원료를 장악하고 에너지를 장악한 사람이 장악한 기업이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에는 1등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은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그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중국이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약간 미운 거야. 그래서 딱 그 해상 쪽, 그 바다 쪽을 딱 차단해 버리면은 해상로를 미국이 장악하고 딱 차단해 버리면은 사실 중국은 해군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미국이 훨씬 세요. 그래 버리면 완전히 수입의 석유의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생각했어요. 에너지 자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하려면은 일단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석유가 아니라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내가 선도적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ESG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 석유가 있다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 히토류가 있다. 중국에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지금 올리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는 히토류라는 게 있어요. 이 히토류는 뭐냐면은 사실은 히토류를 가공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능력을 중국이 갖고 있어요. 중국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요. 2010년도에 중국 어선하고 일본 순시대 충돌을 해요. 영토 분쟁이 확장이 되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야 너 있다 우리 집에 왜 왔어?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일본이 중국 어선에 있는 사람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발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예요. 일본이 잘 나가는데 뭐라고 하지? 좋아. 반도체의 주요 재료인 히토류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꼬리를 내렸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의 시작이고 그래? 이거 히토류 괜찮네. 그래? 에너지라든지 원료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네? 그래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큼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토류를 좀 보면은 희귀한 금속 원료인데 반도체 전기차의 핵심 소재예요. 중국에서 70%가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막강한 권력이 되는구나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히토류는 바로 최근에 가장 중요한 방위 산업의 주요 소재예요.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은 경제적으로도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누가 방위 산업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걸 중국이 갖고 있어요. 주요 소재예요. 그래서 전투기 한 대 500kg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일본에서는 히토류는 경제적인 문제. 왜? 반도체 쪽에 들어가니까. 근데 미국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은 중국의 글로벌 공급, 니들이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히토류라든지 뭐 이런 거, 에너지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 안 되겠어. 우리도 그러면은 그린 에너지 쪽으로, 석유도 이제 점점 고갈이 될 거고, 우리도 빨리 그린 에너지에 탑승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석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 제품이에요? 자동차요. 그래서 자동차에 전기화해서 그때부터 그린 에너지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걸 위해서 중국이 그쪽 방면으로 넓어지지 않도록 IRA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제조 파트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ESG를 점점 강화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트렌드 결국 세계의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도 앞다퉈서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계속하는데 기업들이 ESG에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기업들이 ESG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MZ세대들은요, 공정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제품이 있다면은 깨끗하고 착하고 ESG를 지킨 제품들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가끔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공기업 가산점 나는 못 받아? 나 서울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랬는데 왜 나는 가산점 못 받아? 거기서부터 약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정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시로 뭐냐면은 남양이 2021년도에 불매 운동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거 마시면 코로나에 안 걸려요. 과대 광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성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하게 사람들은 그럼 우리 그거 안 먹어? 다른 거. 왜냐면 남양을 대체할 수 있는 우유들은 되게 많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번들로 많이 먹었어요. 저 공정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학생들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바로 공정세대. 그 공정세대는 뭐야? 소비자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은
더욱더 고객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다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투자예요. 여러분, ESG는 그냥 지키면 좋은 사람, 좋은 기업이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쿠팡이 시가총액 전부보다 앞서고,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예요.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시장 안에서 그 영향력이 높고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가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더 높고요. 테슬라가 전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합한 거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가 1년에 10만 대를 팔아요. 현대자동차가 80만 대를 팔아요.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천조예요. 엄청나게 높아요. 현대자동차는 낮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이 팔면은 뭐 장땡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 ESG에 관련된 부분이 점수가 높은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ESG가 떠오른 이유는 투자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정세대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업은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해서 가는 것, 자기들이 벌어서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투자를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업이익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런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게 투자자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을 보면요. 옛날에 LG는요. 없었어요. 근데 점점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LG화학이에요. 배터리 쪽이잖아요. 그러다가 LG화학이 배터리가 잘 되니까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갔어요. 2024년부터 점점 현대차가 올라오고 기아차, 뭐가 있을까요? 친환경 전기차를 하면서 점점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걸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ESG가 얼마나 그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지가 정확하게 잘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례에서요. ESG 경영 강화하고 그린 비즈니스 확대하고 LG전자 위원회도 설치하고 녹색 채권 등 전기차 친환경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는 그 LG하고 삼성을 보면요. 삼성이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LG 어떤가요? 그래서 LG그룹이 4등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LG가 2등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LG가 하는 사업 중에서 사실 반도체, 금융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시작하기는 애매하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LG가 잡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사업이에요. 전장 사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서 시가총액 2등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G는 단순하게 저거 하면 되게 착한 기업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how to make money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ESG 전략을 제안한다면 실제로 롯데캐피탈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제적으로 PT 면접 주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왜? 기업들은 ESG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은 이 대답을 어떻게 할래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그 조카애한테 해줬더니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제안하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아나운서가 그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교차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옆으로 쳐가지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잘못한 건 누구냐면은 오토바이 운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이 아나운서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MBC 사장, KBS, SBS 사장이라면 이 사람을 쓸까요? 뭔가 찝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란을 간장에 담그면은 까맣게 되잖아요. 갈색이 되잖아요. 다시 하얘지기는 사실 어려워요. 물이 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ESG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조그만 흠집이 나도 그 갈색 달걀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할 수 있죠. ESG 전략을 제안한다면 평가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평가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교차로에서 항상 황색 불일 때는 무조건 천천히 가는 연습을 했다면 부딪혔어도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황색불에서는 조심하는 습관이 있었으면은 갑자기 그렇게 급발진해서 가거나 사람까지 죽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ESG 전략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ESG를 습관해서 평가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ESG를 습관해서 통합해서 결국에 그렇게 경영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습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은요, 하나의 숙제를 하는 것과 같아요. 매일매일 숙제를 해요. 그런데 사실 취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입사 후에 또 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직장은 매일매일 그런 숙제를 해요. 지금부터 뭔가가 내가 습관화되게 성실하게 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취업 이후에 굉장히 힘들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은 이런 습관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면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ESG를 지금부터 뭔가를 알고 뭔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냥 갑작스럽게 뭐 그냥 면접 봐. 그때만 하게 되면은 결국에 뭐다? 들통이 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이 여러분이 사는 기간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 1을 이야기했어요.